네, 국민의힘 혁신위와 친윤계 지도부 간의 신경전이 다시 불을 붙고 있습니다. 친윤계와 중진들의 계속된 침묵에 혁신위가 다음 주를 기한으로 용퇴론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겠다며 최후 통첩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혁신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혁신위가 다음 주라는 기한까지 들고 왔습니다. 먼저 이번 혁신위의 어떤 입장,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그 배경에 대한 해석부터 여쭤보죠. 네, 이요한 위원장과 혁신위 차원에서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당이 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동안 행동해 왔다고 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일이 이른바 희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당의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내려놓을 때 국민적 감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요한 위원장과 혁신위가 내놓는 혁신안에 그 이후에 뚜렷한 반응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여론이 있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혁신위 차원에서는 이런 동력을 살려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요한 위원장도 처음엔 희생 카드를 세게 내밀었다가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정기국회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12월 초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누군가의 감동 어린 결단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시간을 좀 버는 모습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벌써 11월이 다 지나가고 있으니 다음 주 정도에 의결해서 지도부에 넘기게 되면 적절한 때에 맞춰서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 과감한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결단이 나올 거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런 혁신위의 압박에 당 중진이나 친윤계에서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론이 모든 걸 움직이게 될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의 핵심적인 인사들이 이러한 요구들을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원희룡 장관이 돌연듯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어느 누구와도 인천 계양 같은 험지에서도 당이 요구하고 원한다면 내가 나가서 선거에 내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호응과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결국 험지 출마에 대한 백지 수표를 완전히 당에게 일임한 것처럼 이런 결단의 목소리들이 원 장관이 이어서 내각이든 청와대 참모진이든 당의 그동안 역할을 했던 중진들이든 모두에게 요구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떤 여론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다만 여론의 분위기와 국민의 민심에 맞춰서 결국은 정치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평소 생각이고 지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같은 혁신위의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함께 여쭤보죠. 뭐 예견됐던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위가 해결해야 될 일들은 당 지도부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사실은 강서 보궐선거 끝난 이후에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요한 혁신위원회에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또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 혁신안이 나왔는데 어떤 1호안 외에는 지금 어떤 것도 결의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흐지부지 하다가 결국 끝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윤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거나 전달됐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불만의 표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시간의 문제만 남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어제는 인 위원장과 이제 험지 출마 등의 찬성 입장을 밝힌 김태흠 충남지사의 만남도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도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간을 끌면 논개처럼 다 끌어안으라. 김 지사의 발언이거든요. 사실 논개라고 하면 어떤 희생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는데 뭐 여기서 희생 어떤 희생을 말한 걸까요? 글쎄요, 일단은 이요한 위원장이 던진 희생이라고 하는 카드를 생각보다 당의 중진이나 중요한 인사들이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뒤따르지 않는다 이런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태흠 지사 입장에서야 본인은 도지사로 있으니까 이번 총선에서 본인의 거취를 결단한 일이 없겠죠. 하지만 김태흠 지사가 중진으로서 만약 현재 국회의원직에 있었던 의원이라면 본인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 희생이라고 하는 카드를 던질 수 있었을까라고 본인 스스로도 한번 반문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나를 내던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겠죠. 말은 쉬울 수 있지만 행동으로 보여줬던 예들은 그동안 많지가 않을 겁니다. 김태흠 지사도 그동안의 정치 상황에서 그런
그런 희생의 과정들을 얼만큼 보여줬는가. 적어도 제가 한 10여 년 정치를 보고 느끼면서 그랬던 느낌을 가졌던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본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국민께 감동을 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요한 위원장은 우리 당에 아무런 빚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충분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인요한 위원장의 활동에 대해서 아마 어느 누구가 그런 조언을 하지 않더라도 인요한 위원장이 초심을 바탕으로 끝까지 쭉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다음 주 정도 인요한 위원장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원희룡 장관 이외에도 그런 목소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분명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이라는 속내를 좀 들여다본다면 어떤 걸 의도하고 한 발언이라고 좀 해석을 해보세요. 김태흠 지사의 발언은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 지도부에서 내용들을 혁신안들을 굳이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인요한 위원장이 쓸 수 있는 제일 큰 카드는 지도부 압박 카드가 있지 않겠는가. 그 지도부에 대한 압박 카드를 당신이 활용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립니다만 인요한 위원장이 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활동을 하면서도 지금 굉장히 강한 혁신을 던지는 과정에 안정감을 끌고 오는 이유는 적정 수준에서의 밀고 당기기에 대한 조정 능력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눈높이에 맞춘 혁신안을 던지면서도 이게 강한 게 부딪혀서 부러지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를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잘 끌고 갈 수 있는 유연함이 인요한 위원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인요한 위원장의 리더십과 또 지도부가 결단하는 부분들이 함께 곧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혁신위의 장인 인요한 위원장을 향해서 논개처럼 다 끌어안으라 어떤 네. 의미였을까요? 저는 뭐 당연히 당 지도부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리든 그 결단하는 것과 동시에 같이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야 물꼬가 터서 어떤 혁신안의 2호, 3호, 4호까지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국민이 바라는 눈높이와 그 여론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유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김기현 대표는 그럴 뜻이 없어 보입니다. 뭐 이미 다음 주에 의정 보고를 그 울산에서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갈등이 좀 더 진폭되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인요한 혁신위가 뭐 조기 해체설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 해체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뭐 당장 혁신위원 3명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게 사의를 표명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직 혁신위로부터 어떤 내용들이 저간에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다 내용들을 전해 듣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확인 중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예. 조금 구체화해서 들으신 내용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지도부 차원에서 뭐 당 대표실에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내용을 다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고요. 다만 언론에 이 정도의 상황까지 보고됐다는 건 혁신위 내부에서도 뭔가 생각하는 만큼 일이 안 풀리고 있다라고 하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이 어렵게 외부에 있는 분들을 모셔왔기 때문에 외부에 보는 시각에서는 이 정도까지 변화를 해야만 국민의 민심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왜 당이 이렇게 더디게 반응할까라는 목소리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상대 정당인 민주당의 현재 상황에 대한 속도 조절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이고 또 당에서 혁신위가 주장한다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 인생을 다 내려놓으면서 저는 지금부터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가기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아마 인지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 절충과 조정의 과정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일각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 김경진 혁신위원의 말이 오히려 더 큰 소란을 일으켰다고 얘기를 나오고 있어서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외부에서 모셔온 분들께 상처가 되거나
혹은 엉뚱한 오해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들이 있다면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이제 김경진 혁신위원이 혁신위는 김기현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 끌기용이라는 발언을 들으면서 이들이 네. 사퇴 결심을 하게 됐다. 또한 앞서 이제 용태 권고안이 이제 다음 주에 네, 의결로 이제 저희가 앞서 대담을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의결 송부하기를 원했다라는 게 이제 보도에 나온 내용이고요. 이제 네. 관련해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건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뭐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 끌기용이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혁신위원들은 허수아비로 와서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것이냐라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예정된 김기현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 있는 것이 혁신위원회다.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은 혁신위원들은 도대체 그럼 우리들은 뭘 하라는 얘기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는 저는 단순한 실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진 위원장이 하신 말씀은 이미 예정돼 있는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을 좀 벌어주자. 김기현 대표가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이런 걸로 들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에 대한 압박이 더 크게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이나 이런 혁신위와 지도부의 갈등 이런 것들은 좀 더 증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내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여당 비공개 의총에서 김기현 지도 체제 유지를 놓고 의원들 간 공방이 또 치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이제 주가 된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의총에 들어간 상황은 아니어서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일부 뭐 성일종 의원 등 현재 충청도 지역의 재선 의원입니다. 과거에 비상대책위원회 저랑 같이 하기도 했고요. 국민적 민심이 현재 있는 국민의힘에 그렇게 우호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서 지도체제 변화를 아마 요구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수행실장을 담당했던 이용 의원 같은 경우가 김기현 지도부를 흔드는 과정으로 우리 당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와 혁신의 길은 당연히 가야 되는 과정이고요.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 당이 내적 분열에 놓이게 되는 순간 그 총선은 오히려 변화보다는 퇴행하면서 결국은 패배로 귀결됐던 예들이 과거에 충분히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을 텐데요. 지난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의 참패 같은 경우들도 어정쩡한 통합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났던 내적 분열들이 극대화되기 시작하면서 국민께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에 어떤 희생이 담보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 여지가 남아있다 보고요. 그런 희생들이 담보되면서 정말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면서 변화를 추진해 나가게 된다면 분명 총선을 앞두고 긍정적인 혁신의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로 니 탓, 내 탓 공방을 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지도부 체제의 불안함을 갖고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어디든지 사실은 꺼려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이 탄탄해야 되죠. 근데 김기현 대표 체제의 리더십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당 의원들의 아마 많은 분들의 그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김기현 대표가 그걸로 뭐 결심을 하겠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좀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김기현 대표는 어떤 것이든 본인 이름으로 총선을 또 이끌려면 어떤 결단이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불출마를 하고 전국 선거를 끌어나가든 아니면 뭐 어떤 험지를 가게 되면 사실은 대표가 이 전국 선거를 이끌어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그 대표는 결단을 안 하면서 따뜻한 곳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누구 보고 결단을 하고 누구는 희생을 강요하고 그러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리더십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단의 순간은 올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또 다른 의미로 돌려서 압박하는 목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비대위는 불가하다. 이 이야기를 한 게 이제 앞서 말씀하신 이용 의원인데 친윤계 초선 의원이다 보니 윤심이 담긴 것이냐 아니냐 뭐 이걸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굳이 우리 당이 이 내용들이 윤심이냐 아니냐를 놓고 해석 분쟁에 이르게 된다면 당이 주체적으로 주도적인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여기에 용산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우리 스스로가 들어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 있는 의원들이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어떻게 총선을 치르는 게 가장 중요한지를 저마다 판단할 거라 보고요. 2020년 총선에서의 당대표가 누구였는지 국민들께 한번 여쭤보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당대표가 이낙연 대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을 이끌었던 민주당의 대표는 이해찬 당대표 체제에서 총선을 치러왔고 결국 핵심적으로 선거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장수 역할을 했던 건 이낙연 전 총리가 그 역할을 했죠. 그리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에서의 주요 평가 대상이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든 싫든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지르는 총선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놓고 평가할 것이고요. 다음 총선에서 가장 국민들께 주목받는 인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될 텐데 그게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원희룡 장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새로운 영입된 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의 지도부는 그런 내용들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전체를 조율하고 밑에서 바탕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전제 조건 하나가 나만 좋은 곳에 갈 테니까 너는 험지 출마해라라고 하는 이기적인 정치는 안 되거든요. 정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부터 내려놓을 건 다 내려놓으면서 치르겠다는 결기와 결단이 있게 된다면 지금처럼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생각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여쭤본 부분에 대한 건 윤심인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없다라는 맥락으로 이제 제가 답변을 네. 이해를 했고요. 어떤 의견이신지 마찬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김기현 대표가 뭐 불출마 선언하면서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뭐 다음 주에 지금 울산에 있는 지지자들이 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울산에 남아야 된다. 또 의정보고회도 한다. 뭐 이런 모습들이 얼핏 저는 또는 지난번에 장제원 의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제원 의원이 뭐 버스 92대로 막 가고 난 다음에 언론으로부터나 여러 국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도 뭐 다음 주에 이런 압박을 통해서 김기현 대표의 그 지역에서나 그 탄탄한 모습, 리더십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김기현 대표에게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역풍을 맞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것 또한 당의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김기현 대표의 의정 보고가 울산에 있는 내 지역구 지키기의 일환 아니냐. 그래서 민심에 정주행하게 되는 인유한 혁신위와 거꾸로 역주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김기현 대표를 옆에서 좀 지켜봤을 때 굉장히 책임감을 강하게 갖고 있는 정치인이고요. 주변에 있는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오랜 기간 울산을 위해서 활동해왔던 김기현 대표가 당연히 지역에 더 남아줬으면 좋겠고 김기현 대표도 지역 주민들과 해왔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정보고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해석하는 건 너무 나간 해석이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가 지역 주민들께 감사한다는 인사와 함께 또 다른 결단할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갖고 지켜보게 된다면 머지않아 어떤 방향에서의 김기현 대표의 결단이 국민의 상식에 맞춘 길인지 드러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지자들 모임, 기자회견 그 이상의 다른 것이 시간이 지나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 주가 분기점인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도 뭔가 본인의 입장을 그 자리에서 발표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와 있다. 혁신위의 상황 그리고 또 대통령도 또 한국에 또 돌아오면
대통령의 입장은 뭔가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김기현 대표의 거취 문제를 다음 주 정도에는 뭐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당장 혁신이 또 다음 주라는 기한을 걸고 나왔으니까요. 다음 주엔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강욱 전 의원 징계 이후 여진이 이어지는 모습인데 뭐 일단은 이 징계를 두고 일부 강성친명계에서는 네. 반발하는 모습, 또 반대로 당 지도부에서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론도 있고요. 이런 내용 모습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저는 계신지? 그거는 미온적 대처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말 저희 당에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윤리심판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지도부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거는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최강욱 의원의 발언이 스스로도 사과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물론 맥락상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본인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나 또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상실한 거고요. 또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옹호하는 분들도 지금 총선 앞두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윤리의식이나 그리고 당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품위의 문제, 품격의 문제 여러 가지를 떠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또 옹호했던 남영희 부원장도 바로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도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성 의원들이 입장을 내지 않고 뒤늦게서 전국 여성위원회에서 입장을 발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취재해 본 걸로는 이 최강욱 의원 발언이 나오자마자 지도부에 건의하고 지도부에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전국 여성위원회에서도 촉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정치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튈 수는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당의 입장을 지도부에서 빠르게 대처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대 당입니다만 징계 이후의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마찬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들끼리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민영배 의원과 설전이 있었던 내용들, 의원 의원 간의 내용이 있는 그대로 보도가 됐고, 저희는 오영환 의원이 이제 문제가 된다, 또 전재수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민주당에 있는 여성 의원들의 목소리들은 보이지 않았고 그 내용들이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 특히는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오랜 시기 여성 운동을 해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발언이 갖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다면 그렇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반응을 내뱉고 있는 민영배 의원 등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질타를 했어야 그게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최강욱 의원 이미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사람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중요한 건 여기에 같은 자리에서 함께 웃고 있었던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김용민 의원, 민영배 의원. 민영배 의원은 그 이후에 이뤄지고 있는 행동에서도 2차 가해성 성격의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윤리적, 도덕적, 추가적인 조치가 없게 된다면 결국은 진영 논리 속에서 강성 지지층을 감싸려고 하는 행동, 여기에 대한 비난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남영희 부원장도 부원장은 지금 그만두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정작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성 정치인이 직접 나서서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했던 정치인이 있다면 내년 총선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을 단호하게 배척하는 게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 민주당을 향한 의구심이 굉장히 더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에서 오늘 오전에 부적절한 언행을 한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 강화를 하겠다. 네네, 이걸 공언하고 맞습니다. 나섰습니다. 어떤 네. 의지의 표명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사실 뭘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민영배 의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당원들도 거기에 다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다 징계할 수는 없잖아요. 어찌됐든 징계의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원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징계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의지로 후보자 사퇴 또는 후보자 사퇴까지도 고려하겠다.
라는 그 의견을 지금 지도부에서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막말을 했을 경우에는 후보자 사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 당에서 당 이름을 걸고 출마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것은 그분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총선에서도 그렇게 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그거는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후보자로 나서서 너무 이게 증폭이 되다 보면 이렇게 막 에스컬레이터가 돼서 또 이렇게 과한 얘기들을 쏟아놓는데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자는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추가적인 조치, 총선을 앞두고 뭐 공천 심사나 후보자 검증 단계부터 반영을 하겠다. 이 정도면 말씀하신 추가적인 조치가 되는 걸까요? 지금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총선 가면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어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최강욱 의원에게 내릴 게 아니라 민영배, 김용민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순간 총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남영희 부원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남영희 부원장이 뭐가 문제냐는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 내년 총선 때 남영희 부원장이 공천받고 선거에 나가게 되면 여성 비하 막말 뭐가 문제냐 이 내용을 갖고서는 계속 도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제가 뭐 상대 정당 입장에서 거기까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은 아니겠습니다만 당연히 총선을 두고 그런 문제를 원천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사들에 대한 윤리 심판원 지금 즉시 심사에서 적어도 총선 이후까지 출마가 불가능한 당원권 정지 내리는 것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도덕적 기준의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비명계 의원들도 나서서 그런 추가적인 조치들 지금 당장 계속해야 됨을 요구하고 있는 것 모르지 않을 텐데요.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조치들까지도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조치는 그렇지만 당도 공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려면 아마 1월 달이나 돼야지 구성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당 지도부에서 밝힌 이런 내용들이 차곡차곡 담겨서 공천 심사할 때 그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고요. 후보자도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후보자가 돼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사퇴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그랬던 사례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차명진 의원, 네, 차명진 의원도 세월호 유족들에게 비하하는 발언 때문에 사실 일파만파해서 총선에서 그분은 이후에도 정치를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때 선거를 했던 당의 후보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당만이 아니라 우리 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후보자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중간에라도 사퇴시키는 것 이것이 다른 후보자들을 살리는 일이다. 그리고 당에서 그런 어떤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국민의힘에서는 부적절한 언행 관련해서 후보자 관련 어떤 기준점이 마련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당무감사를 진행을 세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곧 당무감사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당무감사 질문지에 대한 첫 번째가 그 당을 이끌고 있는 당협위원장이 막말 등에 대한 구설수 논란들이 얼마큼 있었는지에 대한 당무감사 평가 지표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됐습니다. 총선 기획단,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곧 출범하게 될 텐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말의 설화 등으로 인해서 국민께 심각한 불편을 끼쳤다면 아마 다음 총선에서 아주 중요한 잣대로 적용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일단 당무감사 결과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그런 일들도 다 반영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민주당이 5호선 연장으로 대응에 나섰는데 일단은 기재위 소위에서 이 5호선 연장 예타 면제를 단독으로 처리를 했고 또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기재위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여당에서 반발하는 논거나 반발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포 시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 교통 문제였습니다. 김포시가 지금 인구가 50만에 달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인구와 또 그 집단
아파트 같은 집단 주거지가 많이 생긴 곳입니다. 거의 신도시 발표 이후에 이분들이 서울로 출근하는데 교통지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전철도 2019년에 또 생겼지요. 그런데 그 경전철조차도 지금 교통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호선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뜬금없이 김포시 편입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김포시 편입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김포 시민들의 의견도 물어봐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여당에서 총선용 카드로만 내밀었다 또 걷어들이는 그런 카드를 보면서 걷어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저는 가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김포 골드라인이 만들 때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나중에 그 불편함은 전부 김포 시민들을 비롯한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도 국민의 돈이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지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큼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짚고 넘어가는 건 여야 모두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책무겠죠. 근데 이걸 정치적인 이른바 물타기라든지 그런 과정으로 협의 없이 일방 처리하게 되는 건 선거를 앞두고 있게 되는 정치 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는 문제는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원치 않으시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불발되는 순간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들을 가능하도록 국민의힘과 서울시 등이 나서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도 그 문제가 잘못됐다, 반대다로 얘기하면은 그 내용들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면 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또 다른 프레임 전환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편입 문제는 편입 문제대로 그대로 거기에 대한 공과를 잘 따지면서 논의하면 될 일이고요. 예비타당성 조사 앞으로 모든 일들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예타 면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실 요량이 아니라면 여야 간의 협의를 거쳐서 충분하게 국가에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들을 잘 따져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주고 민생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김포 시민들이 박수 쳐드릴 것입니다. 이 예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것조차 예타 면제하지 않고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예타가? 보통 2년에서 뭐 길게는 3년 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렇지만 이것들을 워낙 이제 김포시의 교통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고 뭐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빨리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고 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시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전달이 돼야 되고 그것이 협의돼야 되는데 이게 뭐 여기만 해주냐 다른 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한번 보셔야 된다. 김포 시민들의 반응도 아마 보셔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그래도 협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협의는 하신 해야 거예요? 되겠죠. 협의는 해야 되지만 어찌됐든 김포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네.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야당이 먼저 했으니까 여당에서는 김포시 편입만 자꾸 주장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네. 그럼 김포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통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김포시 편입 얘기하고 이러면서 실제 교통 문제 해결하는 것은 딴전으로 뒤로 제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김포 시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의 발언의 기회를 드렸으니까요. 지금 구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김포 시민을 고려했을 때 교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를 헤아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김포 시민들이 교통으로 어려웠던 목소리 낸 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었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후보들이 앞다퉈서 김포 지역을 찾고 그 당시에 김포 골드라인으로 인한 엄청난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해서 반드시 할 거면은 거대 의석을 갖고 있었고 정권까지 쥐고 있었던 문재인 정권의 당시 거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무엇 하고 있었던 얘기입니까? 지금 국가재정법을 마음대로 고쳐가면서까지 일방 처리를 하겠다는 목소리 때문에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 집행 문제를 비롯한 모든 행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 또 집권당이기 때문에 편의 문제를 넘어선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안까지 정부가 책임 있는 대안들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오늘 이 시간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